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트코인은 아무도 내 자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블록체인 칼럼니스트이자 데니월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신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들,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 방문이시니까 네.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같은 경우 뭐 대검찰청, 그리고 금융기관,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데서 강의를 했었고, 뭐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닷컴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뭐 미래라는 주제로 칼럼도 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지만 유튜브 채널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데니월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데니월드 채널 가보시면은 굉장히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평소에 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갑자기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띄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느 시점까지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되는지,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또 투자의 관점들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그 투자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들마다 다 투자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이게 이제 기본 투자 철학인데, 그래서 저도 한 2018년부터 처음에 몰랐을 때는 막 불장일 때 나중에 타고 올라가서 막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잃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시장이 일단 과열의 초기 같아요. 과열 초기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네.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셔도 되지만, 네. 이 비트코인을 내가 이제 처음 투자하려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뭐 큰 금액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나 하고 이제 맛보기 정도로 해보는 건 괜찮지만,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뭐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하시겠지만, 꼭 이런 과열 시장에서 이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사야 돼 하면서 뒤늦게 이제 합류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여유를 가지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모에 의해서 너무 지금 시장에 섣불리 뛰어들지 말고, 투자를 하기 전에는 한 템포 늦춰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핵심은 이게 뭐 만약에 초장기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뭐 이 시점은 분명히 좋은 구간이지만, 그렇죠. 근데 개인들마다 모두가 성향이 다른 상황에서 섣불리 큰 금액을 넣었을 때는 갑작스러운 조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를 해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투자 전략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뭐 20년 가져가겠다, 이런 분이라면 이제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막 한 1년, 2년 투자해서 수익을 실현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한두 달, 아니면 뭐 6개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실현해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 쉽지 않은 시장일 수 있다라는 걸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시점을 약간만 더 길게 잡아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반감기 이슈가 내년에 4월에 있고, 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뭐 내년에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과거 사이클 대비로 이번에도 좀 과거 전통 3번의 사이클처럼 좀 큰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만약 큰 상승이 있더라도 반감기하고 ETF 이슈는 조금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이미 반감기는 우리가 여러 번 거쳐서 학습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있고, 그게 특별한 이슈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ETF 같은 경우도 사실 결론이 나봐야 알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ETF가 대부분 승인이 된다고 가정 언젠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뭐 거절당하고 또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영향은 또 시작은 또 조정을 받겠죠. 그러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다른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다른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대 변화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든지 그러한 좀 더 큰 그림에서 변화가 있으면 불장까지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과거에 있었던 그만큼은 그 두 가지 이슈만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네. 있습니다. 네. 일단 되게 좋은 관점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네네. 이거를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네.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전략들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접근하면은 그래도 가장 이제 좀 현 시점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그 개인의 투자 철학하고 맞습니다. 딱 맞는데 모든 것은 개인 투자 철학입니다. 투자 철학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도 필요하고 자기가 그렇죠.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주식 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고 뭐 채권 시장 뭐 여러 시장들이 있잖아요. 네네. 상품들이 있는데 이미 검증된 시장이 있고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은 아직 검증됐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약간 리스크가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진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리스크는 크지만 리턴도 꽤 큰 그렇죠. 그러한 상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자산을 예를 들어 100을 투자한다. 그 중에 뭐 한 10에서 20%는 좀 리스크 큰 비트코인을 가져간다. 라는 전략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뭐 한 10년 가져가겠다. 네. 아니면 뭐 20년 가져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이런 전략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트코인은 아무도 내 자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제가 뭐 중국에 있다면 네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제가 뭐 경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한 1000억 자산가가 뭐 1조 자산가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네. 근데 이게 국가의 말을 안 들어서 그 자산을 다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비트코인만큼 뺏기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상속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범위에서 물론 뭐 법적으로 아직은 없죠.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상속해 주고 싶은 사람은 이거를 뭐 100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한 전략이라면 아직까지는 계속 괜찮은 시점이죠. 앞으로도. 향후 뭐 한 5년, 10년까지도 계속 괜찮다고 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모든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전 괜찮다고 봐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년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을 사서 10년, 20년을 절대 못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사서 당장 뭔가 수익 봐서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조금 더 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익 구간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실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손절가도 좀 정해서 생각보다 시장이 다르게 갔을 때 어느 정도 손절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대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자산을 이제 잘 운용해서 예를 들어 내가 전체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 10%는 이건 없어도 되는 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모든 돈은 없어도 되는 돈. 향후 100년까지 없어도 되는 돈. 그런 걸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렇죠.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그러한 범위에서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기고 그러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뭐 대출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경우라면 좀 더 치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우리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보지만 네네. 대부분의 아직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네. 이걸 굉장히 위험자산으로 그렇죠. 보고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통용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다 보니까 네네. 이게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네. 모아나가도 된다. 네네.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만 그렇죠. 전략을 네네. 세워라. 네, 맞습니다. 그런 결론이네요. 네네. 너무 잘 정리해주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요 외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 비트코인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포인트들,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포인트는 결국에 그 뭐 최근 뭐 트렌드 같은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플러스 뭐 이더리움 플러스 뭐 웹3 뭐 NFT 이런 트렌드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네.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시점은 투자하면 안 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거를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아도 되는 시점 언제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다 대중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웹3라고 말하는 뭐 크립토를 자유롭게 막 통용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어렵지 않게 너도 크립토를 막 보내고 받고 지금은 뭐 할아버지들 아이들한테 보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네, 그쵸. 그뿐만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친구한테도 뭐 보내고 하려면 뭐 지갑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단 말이죠.
웹3라고 불리는 뭐 디파이 같은 것도 활용하려면 자기 뭐 하다가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다 포기하죠. 네. 그러한 것들이 다 해결돼서 우리가 뭐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주면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 근데 지금은 이거를 뭔가 학습을 하고 뭐를 이렇게 알려줘야지 겨우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배울 사람들만. 그리고 배울 사람들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현금 쓰듯이, 카드 쓰듯이, 뭐 비트코인 포함한 나름의 크립토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투자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 되게 좋은 관점이시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은 굉장히 멀었죠. 굉장히 너무나 멀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면 이런 편의성들을 다 증가시켜서 정말 지금 인터넷처럼 컴퓨터처럼 이게 스마트폰처럼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진짜 갈 길이 많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기축통화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주제를 약간 바꿔서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투자하실 때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응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떤 보조 지표나 시그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차트를 가끔 봐요. 가끔 보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트레이딩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제 뭐 일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그냥 강의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배웠던 그 스킬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끔 체크를 하는데 쉽진 않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추세선이겠죠. 그렇죠. 추세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어쨌거나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장인 거죠. 상승장에서 보면 제가 기본적인 추세선하고 밑에 보면 보조지표 한 2개 정도만 활용을 해요. 많이 알려진 MACD 같은 거, 과매수, 과매도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 뭐 스토캐스틱 RSI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지표긴 한데 보조지표로. 네. 그거를 3개 정도를 이제 활용해서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월봉 기준으로 이제 월봉 보고 주봉 보고 그 다음에 일봉 보고 4시간 봉 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게 시장이 과열돼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리스크한지 굉장히 공포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죠. 그래서 그걸 안 보고 그냥 하면 내 심리적으로 막 사람들 다 사면 나도 사야 될 것 같이 산단 말이죠. 그렇죠. 막 뛰어들죠. 그걸 보면 뭐라고 할까? 얘가 답을 다 알려주진 않는데 내 마음을 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 그래서 내가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게 두는 장치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은 투자 시기구나. 지금은 그냥 관망할 시기구나. 지금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걸 좀 결정하는 편이고요. 그거를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많이 이것도 알려진 거긴 한데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MVRB G-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아실 것 같은데 그거를 보면 이제 보통 그 점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1점, 뭐 2점, 3점, 4점 이건 일반인도 보기 굉장히 쉬워요. 1.2 하면 뭐 매수 구간, 뭐 3.2 하면 매도 구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34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1.4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내가 이제 구간을 정하는 거죠. 내가 1, 2 하는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1 이상 넘어가면 그냥 기다리겠다. 그리고 3 이상 되면 무조건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겠다. 일단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그걸 정해놓고 하면 확실히 좋고 그 차트는 제가 보니까 실제 비트코인의 어떤 온체인 트랜잭션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했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꽤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은 거죠. 이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활용하면 저는 그 정도까지 보거든요. 시장이 지금 추세가 좋아 보이지만 뭔가 이게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오늘도 뭐 월봉, 주봉 일봉, 4시간 봉까지 딱 보고 왔거든요. 근데 월봉 기준에는 굉장히 상승장으로 들어간 것 같은 초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봉에서도 뭐 여전히 들고 그 일봉은 워낙 이제 좀 일봉도 여전히 상승장이긴 한데 이제 조정의 시작 뭐 이 정도로 시그널이 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3개가 다 맞았을 때 월봉과 일봉과 주봉과 일봉이 다 맞았을 때는 굉장히 베스트한 상황인 거죠. 그런 추세적으로 가는 그러면 그 추세를 따라서 내가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봉이 상승이고 주봉도 상승이면 일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일봉에서 이게 시그널이 매도 구간일 때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정할 수 있겠죠. 어차피 월봉과 주봉은 쭉 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차트는 위해서. 진짜로 계속 많이 봐가지고 네네. 계속 익혀지면은 그냥 이게 그냥 보면 이제 보이게 되는 네네.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 하나 있어요. 네네, 또 말씀 주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네. 뭐냐면 이제 보통 이 크립토 투자하신 분들은 뭐 채팅방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다 다를 텐데 네. 텔레그램이든 뭐 카카오톡이든 뭐 들어가 있을 텐데 보면 제가 그 파악한 시그널은 두 가지예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해요. 네. 욕하고 막 떠나가고 막 그러한 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때가 사야 되는 시기. 그때가 사야 되는 시기. 막 욕하고 막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막 다투고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래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매수구가.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에 절어가지고 막 사람들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럴 때는 좀 이제 조심을 해야죠.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고 조금 관망하거나 시장을 좀 지켜보고. 근데 또 이게 확실하진 않은 게 그게 이제 만약에 시장이 초면 그쵸, 맞아요. 좀 한 템 또 더 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게 과열됐을 때 이게 초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맞습니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뭐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뭐 MVR을 같이 봤을 때 네네. 그 패턴들이 그렇게 산 막 넘어가고 했는 시점에서 네네. 계속 대화방에서 그렇게 뜨거우면은 네네. 이제는 이제 네. 막 빠진 거죠. 네네, 사실 막 그렇죠. 빠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막빠지는 아니죠. 이제는 초입인데 초입이 이게 확정으로 가느냐 안 가는지 한번 꺾일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게 아마 내년 반감기쯤 되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감기하고 ETF가 승인됐다 이러면 어느 정도 확정되고 그 어느 정도 이제 가겠죠.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표 얘기가 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래야지 누군가의 어떤 리딩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채굴을 또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채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뭐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인지를 잘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네. 채굴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굴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채굴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부터 모든 이 크립토 시장은 채굴이 아무튼 핵심이에요. 그렇죠. 채굴을 한다는 것은 블록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 것은 사실 채굴자는 뭐냐라고 하면 은행이에요. 은행이 원래는 중앙에 하는데 그 은행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근데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 채굴의 방식이 뭐 비트코인은 그 채굴기라는 CPU 파워가 들어가는 거고 뭐 이더리움을 맡기는 어떤 그 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든 이 블록체인 시장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서는 채굴이라고 하면 블록을 만드는 거. 블록을 만드는 거는 그 다른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대신해서 기록해주고 그 기록한 대가로 내가 은행에 수수료 받듯이 그 수수료를 이제 받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채굴을 갖다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채굴을 직접 그 비트코인은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 안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고 그리고 하려면 대규모 돈이 드니까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이더리움은 초반에 이제 채굴 됐었어요. 그렇죠. GPU에서 그래픽 카드로 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그것도 안 과거에 되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할 때는 보니까 그 재밌는 게 채굴을 하면 이게 CPU를 컴퓨터 몇 대를 돌리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렇죠. 그럼 따뜻해지면 그 자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네. 그런 분들이 이더리움 채굴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채굴기를 운영해서 이걸 난방비로 하고 그 다음에 채굴 수익을 얻는 거죠. 기발하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안 되지만. 그죠. 옛날에 그렇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꽤 났었던 시절이 있었고. 저는 이제 2년 전인가? 그때 뭐 지금도 있긴 한데 그 치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보니까 하드디스크로 이제 채굴을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용량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그래 이거 왠지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이제 집에 채굴장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채굴을 운영했었죠. 꽤 투자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수익은 없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본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채굴은 이런 거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경험했죠. 그렇죠,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채굴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할 수도 있지만 채굴 시장은 조금 하드웨어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장비도 해야 되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돌리다가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고려해야 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아무튼 경험을 통해서 채굴 시장에 좀 이해를 했죠. 실제 이제 내 채굴 되는 걸 보니까. 지금도 채굴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집에. PC에서 가능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채굴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미리 이제 좀 코인을 채굴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표님이 되게 얼리 어댑터세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부나 3부에서 또 질문 드릴 것 중에서 0원에서 1억을 만든 방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기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이제 저희 또 설명을 해 주실 텐데, 그렇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뒤에서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채굴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지금 코인 채굴을 이제 정부나 대기업이 이제 독점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중앙화된다라는 어떤 논란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특정 지역의 채굴장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면서 뭐 채굴의 중앙화 이런 우려감들 나오고 있는데 채굴을 직접 해보신 입장에서 대표님 요거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채굴의 중앙화가 이슈가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하긴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장 공격받는 게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은 솔로 채굴하고 풀 채굴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솔로 채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굴 장비로 채굴을 성공하면 현재 기준으로 6.25개 플러스 수수료에 해당하는 채굴을 내가 다 받는 거죠. 그러려면 굉장한 해시파워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 채굴기들을 모아서 풀이라는 데 모아서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풀이 이제 몇 개 보면 풀 한 3개 정도가 거의 해시파워 5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중앙화에 대한 이슈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중앙화된 해시파워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블록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중앙화 이슈보다 원래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51%라는 공격 그거를 한다고 해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이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자마자 손실 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중앙화가 돼서 뭔가 사람들이 세력에서 비트코인의 원장을 수장한다라고 하면 51%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거기서 가능한 게 뭐냐면 보통 이중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비트코인 있잖아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거를 박 작가님한테 보냈다가 보냈다가 속이고 나서 내가 그거를 이제 그냥 다시 가로채는 그것만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더 많은 비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손실인 거죠. 내가 100개의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실제 투입되는 거는 1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선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근데 딱 하나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 모든 이제 정부들 미국 포함해서 뭐 유럽 모든 국가들이 비트코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 시스템을 뭔가 무너뜨려야겠다. 이러면 경제적인 대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 채굴 파워를 51% 이상 독점한 다음에 뭔가 이제 누를 끼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비트코인 있는 거는 원장이잖아요. 원장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다가 하면 공격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기존에 괜찮았던 원장들을 우리 포크라고 하죠. 그대로 포크해서 다시 그 비트코인을 또 그대로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두 가지 형태로 봐야 되는데 이 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그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든지 뭐 51%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도 않지만 가능성도 없지만 그런 게 진짜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발생하더라도 원장이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수정해서 원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와, 네, 깊이 있는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에 되게 답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장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떤 채택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기관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국가적인 도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비트코인의 성장에서 채택이라는 이슈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외에 또 대표님께서 보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끌어올릴 어떤 요소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늦게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기관의 채택이라든지 국가적인 채택이 늦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돼요. 되긴 되는데 그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전만큼 그러한 큰 상승은 기대하기 이제 힘든 시장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안정된 자산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성은 있고 많은 사람은
들어올 테지만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그쵸. 적정선을 찾아가는 거죠. 그쵸. 그 적정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적정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대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가격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 사실 빨리 되면 좋겠죠. 그러면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고. 그렇죠. 그런 입장이라면 빨리 되면 그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아직 돈이 좀 부족하고 좀 더 투자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늦게 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채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상승할 때도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렇죠. 막 이게 안 오를 때는 왜 안 오르냐고 화를 내지만 오를 때는 오르면은 또 막 좌불안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